2024년 2월 4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종류에 속한다. 그렇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습니다. 2번 재산법을 이용하여 단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2번 정답이네요. 재산법이 아니라 손익법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손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계산하죠. 이를 손익법이라고 그래요. 재산법은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맞고요. 4번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비용 이코르 총수익 플러스 단기순손실, 총비용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총수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맞게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입금 단기 지급액은 얼마인가? 기초 외상매입금 6만원, 단기 외상매입금 30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중 매입한출 3만원, 기말 외상매입금 12만원. 자, 이거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우리가 갚지 않아서 이월돼서 넘어온 기초 외상매입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외상매입금 계산을 시작하죠. 그 중에 단기 외상매입금이 있으면 더해주죠. 이렇게 더해요. 기초에다가 단기도 외상으로 사온 거 더하면 이게 전체 토탈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매입 중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된 환출하고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받은 매입 할인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지급액도 빼야 되겠죠. 지금 단기 지급액 이거 구하라고 그랬죠. 예. 이거 빼면 우리가 갚지 못한 기말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이 공식을 하나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항상 외상매입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2월돼서 넘어온 외상매입금에다가 단기 외상매입금 더하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산 것 중에 물건의 하자로 반품, 애누리한, 매입한출, 매입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약정 기간 이내에 빨리 지급해서 할인받은 매입 할인 빼주고, 그 다음에 지급액 빼면 우리가 갚지 못한 기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여기다 숫자 하나씩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면 단기 지급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니까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여기까지 빼면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렇게 세 개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영업외 활동을 하면서 쓴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구하고 나서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쓰는 그 비용들입니다.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여기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여기 있는 거죠. 3번하고 4번은 판관비입니다. 이렇게 매출원가는 여기 있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의 대상 항목 또는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결산 수정 분계 할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의 발생, 즉 예상, 이연, 회계 처리 있죠. 현금 과부적 정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인출금,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 있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고,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는 거 있고. 자, 그러면 해당 사항 없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결산 수정 분계 항목이 아니에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그때 회계 처리하는 항목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공장용 토지, 보기 2번 영업부수용 차량, 보기 3번 상품 보관용 창고, 보기 4번 본사 건물의 임차보증금. 정답은 4번이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6번 다음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거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외워보면 돼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이 두 개는 이제 당좌자산, 유동자산이고요. 유동자산. 이 밑에 투자부터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먼저 배열하는 것을 여러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배열한다. 즉 위에 배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을 보고요.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되고,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작으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이 발생됩니다. 처분 중에 수수료 등이 발생되면 수수료는 줬으니까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00만 원에 처분했어요. 매도 금액은 처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160만 원짜리였는데 장부금액. 그러면 처분하면 40만 원이죠. 이제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데 수수료 10만 원 나왔다면 수수료는 이제 이익에서 빼요. 수수료까지 줬으니까 이거 이제 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돼요. 그래서 40에서 10만 원 빼면 3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 이 계정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 원재료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매매업자의 건물, 판매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죠. 판매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앞에 어디에 쓰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상품 재고자산이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급금은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받을 권리, 받을 돈인데 받아야 될 권리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해서 만드는 돈이 대손충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그 채권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1번이죠. 받으러. 매출 채권이잖아요. 2번 지급어음, 부채.
3번 미지급금도 부채, 4번 선수금도 부채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정은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을 마감할 때 수익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서 소멸시키는데요. 수익 계정들 손익 계정 대변을 옮기고 비용 계정들 손익 계정 차변을 옮깁니다. 옮긴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옮긴 내용에 매출, 매입 있는 걸로 봐서 두 개 다 상품하고 관계되나 보죠. 이거는 이제 매출액 쓴 거고요. 이렇게 매출액 쓰면 매출액 쓴 거고, 이렇게 얘는 물건 사온 거니까 물건 사온 매입 원가 즉 이코로 이거 이제 손익 계정이니까 사온 거 그대로 팔려 나갔다는 매출 원가로 말하겠죠. 사온 게 팔려 나가니까 그래서 매입 이렇게 나온 거는 사온 물건 팔려 나간 거예요. 이게 비용 자리거든요. 그래서 팔려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원가가 돼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된다면. 그래서 60만 원에 사와서 8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만 원 벌었잖아요. 그 2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돼요. 매출 총이익의 공식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입한 물건 중에서 팔려 나간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재무제표는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에다가 3개 더 외우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3개를 계속 써봐요. 그래서 총 5개 외우시면 돼요.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이다. 이 회사의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지금 기말 재무상태표 계정별 잔액이니까 전부 다 기말 자산 부채가 되겠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자본의 공식은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남은 지분이 기말 자본이거든요.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자산이죠. 얘는 부채잖아요. 얘 다 기말 거니까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그래서 계산해 보면 돼요. 이거 더하면 110, 이거 더하면 60. 그 110만 원에서 60을 빼면 되죠. 그러면 정답은 5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자, 그렇습니다. 보기 2번.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한 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죠.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답 3번입니다. 수익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고려 대상이 아닌 건. 자본적 지출은 고려 대상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고 나서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자산 처리할 때 그 지출액을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의 엔진을 교체해서 내용연수가 더 증가됐다. 그러면 그 엔진 교체 지출액은 자산에다 처리하거든요. 그런 걸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에다가 이렇게 더해요. 그 리모델링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에다 더해지는 지출액이기 때문에 자산에다 더하면은 당연히 그걸 감가상각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 취득하는 금액에서 그걸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취득한 금액에서 그 다음에 잔존가치를 빼서 해당되는 내용연수 동안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3요소가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 계산하는데 고려한다는 말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보기 4번 기말의 장부 가액은 우하향 그래프의 곡선 형태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을 적게 나가는 거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와 같은 결합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회계사항 거래를 고르시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발생입니다. 보기 1번 판매용 물품 3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회계 처리해봐요. 상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보기 2번 전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잖아요. 답이 될 수 없고. 보기 3번 직원 가불금 30만 원을 보통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가불금은 직원한테 이제 대여한 거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대여금, 가불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쓰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요. 물론 회계에 계정 과목이 있어요.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 계정 과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뭐 가불금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만약에 회계 계정 과목으로 쓴다고 한다면 회계 계정 과목으로 쓰게 한다면 그 계정 과목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불금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쓰던지 아니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프로그램에 이걸로 등록돼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이거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자, 보기 4번 당사의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자가 들어왔다는 말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계정별 문장에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내용을 보실 때 전기요를 먼저 잘 보세요. 전기요는 2월돼서 넘어온 건데 대변 쪽으로 넘어왔어요. 대변 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그 잔액이 대변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변 쪽으로 전기요율이 넘어오면 그 잔액이 차변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잔액이 넘어온 거니까 이 잔액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잔액이 올 수 있는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올 수 있는 계정은 부채의 증가, 부채, 자본의 증가, 자본,
수익의 발생,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변의 잔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힌트죠. 이거 보고 나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채 자본 수익이 이런 식으로 정기 2월 대석에 넘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으로 봐서 부채나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 미지급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딱 부채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니까 미지급금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부채 자본 수익인데 보기 보시면 미수금 자산, 상급금 자산, 외상매입금 자산, 외상배출금 자산. 그래서 자산 3개에다가 부채 하나 있잖아요. 이거 약간 눈치가 있으면 얘만 또 다른데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푸는 방법은 이거 잔액을 보면서 정기율 잔액이 어느 쪽인지를 보면서, 즉 정기율이 오른쪽 대변에 왔느냐 아니면 왼쪽 차변에 왔느냐 보면서 푸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